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과 폐쇄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6차 오일 쇼크가 머지않아 다가올 조짐입니다. 1973년 첫 오일 쇼크가 발생한 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석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록 인류는 오늘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을 논하지만 경제와 삶을 좌우하는 핵심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유입니다. 역사 속 5차례의 오일 쇼크는 세계 질서를 강제로 뒤흔들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소비 방식이 변했으며 어떤 국가는 몰락했고 또 다른 국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여파, 특히 유가 충격은 오래 지속됩니다. 한 번 흔들린 에너지 시장은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전선언이 나오면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유전과 정제시설 같은 핵심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괴된 시설을 수리하고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전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공급망 붕괴 이후 이전 생산량과 가격을 회복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상황은 과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같은 대안을 갖추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주유국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치만으로 중동의 막대한 공급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공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입니다.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없고 사재기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몇 가지 요인 덕분입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유류세 탄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세금을 정부가 대폭 낮춰 국제 유가 상승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부채를 부담하며 가격 인상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이 미래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산업과 주거 환경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오지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설비를 갖춘 지상유전 국가입니다.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과거 중동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상당한 저장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 중심 주거 구조와 고효율 가전 덕분에 에너지 사용 효율도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결국 세금, 공공요금, 물가 상승으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인류가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기름이 무한히 공급될 것이라는 착각은 깨졌고 세상은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2차례의 오일 쇼크만 거론되지만 여기서는 당시의 에너지 위기까지 포함해 총 5차례의 오일 쇼크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직후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폭등했고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국가들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생활과 행동에도 물리적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88km로 낮추고 낮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서머타임을 본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일요일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자동차가 사라진 도심은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심지어 말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암스테르담은 이때 자전거 도시로 탈바꿈했고 도로와 도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통업 또한 변화했습니다. 기름값 급등으로 멀리 있는 대형마트 대신 집 근처 소규모 점포가 주목받았고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는 인류에게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졌던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에너지가 세계 질서를 바꾸며 부족할 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1979년 발생한 제2차 오일 쇼크는 세계 경제를 강제로 재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친미 왕정이 붕괴하며 석유 수출이 중단되고 이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며 공급망의 한 축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배럴당 13달러 수준이던 유가는 순식간에 4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복되었고 미국은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주도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초강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고유가와 초고금리가 결합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산업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미국의 대형차는 몰락했고 연비 높은 일본의 소형차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도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이 고효율, 고품질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생활 양식 측면에서는 중산층이 도심으로 돌아오거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편의점 모델이 미국과 일본에서 유통산업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는 우리에게 고유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내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1990년 발생한 제3차 오일 쇼크는 산유국 간 전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유전에 불을 지르면서 단기적으로 세계 석유 공급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배럴당 10달러였던 유가는 단 몇 달 만에 4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인류는 에너지가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생존 자원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유 시스템을 강화하며 위기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고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이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석유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군사적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제4차 오일 쇼크는 이전의 사례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금융 석유와 가스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증명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과거 5차례의 오일 쇼크를 되짚어보면 발생 원인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여파는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순서를 지키듯 연쇄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영향은 운송비의 급등입니다. 항공권과 유류 가격이 수시로 오르며 내일은 더 비쌀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됩니다. 이 변화는 해상과 육상 물류로 전이되면서 지연과 혼잡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 상승입니다. 식료품에서 공산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면서 체감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상승한 금리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시장에서는 소비 위축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나섭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은 이 기업은 생존을 위해 투자와 채용을 동시에 줄이게 되고 이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후 5번째 단계에서는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바꾸고 주거지를 이동시키며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업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비용 효율이 높은 새로운 산업과 승자가 등장하며 사회 전반의 판이 재편됩니다. 이 6단계는 5차례 오일 쇼크를 거치는 동안 거의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뒤따르는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급등한 물가는 피할 수 없으며 경제는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경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고효율 산업이 살아남으면서 강제적인 구조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국가 권력은 급속히 강화되고 에너지 확보가 곧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며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오일 쇼크는 기존 체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역사적 반복입니다. 다가올 6번째 위기 역시 이와 같은 궤도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된 디지털 환경이 위기의 속도와 파괴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충격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오일 쇼크가 산업의 동력을 멈추게 했다면
앞으로의 오일 쇼크는 우리의 내일을 멈추게 하는 최초의 디지털 시대의 에너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석유가 공장을 가동하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운용의 핵심 에너지로 변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억 번의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막대하며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유가 급등은 단순한 전기 요금 상승을 넘어 데이터 처리 비용 폭발로 직결됩니다. 과거에는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여행을 줄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금융, 행정, 통신 등 사회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력망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전력 섬이어서 에너지 공급 차질 시 사회 시스템 붕괴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철강, 석유와 배터리 산업은 모두 전력 소비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를 가동하는 데 쓰이는 전력량은 작은 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따라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력 비용 상승은 기업 이익 감소를 넘어 국가 수출 경쟁력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금융, 행정 업무가 디지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붕괴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디지털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공급망을 복구하고 정상적인 에너지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게 최선이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단순한 해법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섯 번째 오일 쇼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973년 첫 발생 이후 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AI를 논하지만 여전히 인류를 움직이는 것은 석유입니다. 5차례 오일 쇼크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의 주권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거주지와 소비 방식을 바꾸며 일부는 몰락하고 일부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위기들을 복귀하며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쟁은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한번 흔들린 에너지 공급망은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전선언만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과거 사례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유전과 정제시설 등 핵심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복구에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 차질이 역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 경험에 비추어 공급망 회복과 가격 안정화에는 최소 2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번 상황은 과거와 다른 면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과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의 등장,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체계가 일부 단기 충격을 흡수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충 장치만으로 중동의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주유소에 긴 줄이 없고 사재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몇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은 강력한 유류세 탄력 조절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부채를 떠안으며 가격 인상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가격 안정은 사실상 정부와 공기업이 미래 비용을 미리 부담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산업 구조와 주거 환경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설비와 고도화된 인프라를 갖춘 지상 유전 국가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중동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또한 상당한 저장 능력과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 고효율 가전 덕분에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공공요금, 물가 상승으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이 깨진 시기였습니다. 석유가 공기처럼 흔할 것이라는 착각이 무너지자 세상은 Do you like this personality? 인류는 1차 오일 쇼크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만 여겼던 석유가 동시에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국가가 언제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단순한 공급 충격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사실상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의 힘을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1979년에 발생한 제2차 오일 쇼크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친미 성향의 왕정이 무너지면서 석유 수출이 중단되었고, 곧 이어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주요 공급망의 한 축이 붕괴되었습니다. 배럴당 13달러였던 유가는 급등해 순식간에 4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극단적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하는 강수로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볼커 쇼크라 부릅니다. 고유가와 초고금리라는 두 가지 압박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며 혹독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산업 구조 또한 뒤바뀌었습니다. 기름을 많이 소비하던 미국의 대형차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연비 높은 일본의 소형차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도 소니와 파나소닉처럼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정밀한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며 메이드 인 재팬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생활 양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에 드는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도심으로 복귀하거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동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를 해결하는 편의점 모델이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급성장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고유가와 고금리 충격 속에서 안전한가? 1990년 제3차 오일 쇼크는 산유국 자체의 전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유전 방화 사건이 일어나 단기적으로 세계 석유 공급망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배럴당 10달러였던 유가는 단 몇 달 만에 4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인류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석유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비축해야 하는 전략 자원이 된 것입니다. 각국은 국가 차원의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며 위기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기름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 적군이 중동에 파병되면서 에너지 공급로를 지키는 군사작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석유는 더 이상 외교적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제4차 오일 쇼크는 전쟁이나 혁명과 무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폭발적인 수요와 금융시장의 투기 자금이 결합해 발생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석유는 금융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위기에서 주목할 변화는 미국 중산층의 붕괴와 교회의 몰락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도심 외곽의 넓은 주택을 구매했던 가게는 급등한 대출이자와 유가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가격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미국은 심층 지층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쉐일오일 개발에 투자하며 다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했고,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연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2022년 제5차 오일 쇼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흐름은 경제 효율보다 정치적 블록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확보에 사활을 걸었고, 에너지 정책 또한 재편되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는 환경적 선택을 넘어 국가 생존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탄소 중립보다 에너지 자립이 투자 속도를 견인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5번의 오일 쇼크를 돌아보면 원인은 제각기 달랐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위기는 운송비 상승으로 시작해 물가 전반의 폭등, 급격한 금리 인상, 소비 위축, 기업 구조 조정과 고용 불안, 생활 양식 변화, 산업 재편으로 이어집니다. 공통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고에너지 소비 업종은 도태되고 고효율 산업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국가의 힘은 급격히 강화되고 에너지 확보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6차 오일 쇼크도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의 구축으로 위기의 속도와 파괴력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위기 시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공장을 돌리고 차량을 움직였다면 이제 석유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고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 전력은 여전히 석유 가격에 민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급 등은 전기요금 상승을 넘어 데이터 처리 비용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력망이 독립된 전기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전력을 빌려올 수 없는 점이 취약점입니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전기를 대량 소비하므로 에너지 비용 상승은 단순한 기업 이익 감소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까지 흔드는 문제입니다. 결제와 행정이 모두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에너지 공급 위기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마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6차 오일 쇼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전쟁을 멈추고 공급망을 복구하며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 유익한 길이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답이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점일 뿐입니다.